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 IMF 이사국이 모인 긴급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선제적 방역 대응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신속한 진단 역량과 확진자 조기 발견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안에 한국 내 백화점, 양판점, 대형마트 등 총 200개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온라인 유통망을 강화하고 호텔 석유화학 부문의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진한 점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발표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급진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적어진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생산 둔화로 전 세계 수출이 59조 원, 한국은 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 분야별로는 정밀 기계와 기계, 그리고 자동차, 통신 장비 등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상승폭 더 키우네요. 2074, 2070위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우리나라 시장 상황 괜찮았고요. 오늘 괜찮게 출발한 뒤에 잠깐 조정이 나올 것처럼 약간 밀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증시는 요즘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고요. 이 정도까지 급등, 급락이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반등에 성공한 것은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를 한 겁니다. 대선 후보 구도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월가 쪽에서는 반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샌더스가 만약에 이번 경선에 승리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보내주고 있고요. G7 국가들이 지금 공조를 하기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책 공조, 금융 완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각 국가가 금융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확진자 사망자 급증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시장에선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시장 역시 미국과 커플링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 오늘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가 어느 정도 바뀌고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072.58입니다. 13.25포인트가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0.64%나 올라갑니다. 자, 흐름 괜찮고요. 하루간의 흐름도 정리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080도 돌파를 합니다. 장 초반에 쭉 상승하면서 2080대까지 올라왔다가 한 11시경에 조금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오는데 그래프 모양 보면 좀 요동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급변하는 종목들이 생겨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어려운 장세입니다. 확실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들어왔던 외국인이 다시 나가네요. 1,418억 원, 개인은 4,427억 원. 오늘 개인이 끌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 3,128억 원 팔고 외국인이 함께 팔고 있는데 조금 더 주체를 살펴보면 오늘 연기금만이 씁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3,881억 원. 일단은 상승 국면에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투신 쪽에서도 92억 원 매도인데 일단 이 정도 올라왔으니 펀드 환매 물량들에 대한 압박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했다가 쭉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낙폭 회복하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 회복하면서 코스피도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도 올라가는 네이버 18만 원 탈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하고요. 얼마 전까지 40만 원 내줬고 30만 원 내줬던 삼성 SDI와 LG화학은 각각 40만 원, 30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들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10만 원 초반대까지도 11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올라오는데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잠시 뒤에 코스닥에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G생건,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포스코와 KB금융 보합폭은 하락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코스닥은 647.62, 1%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대로 649까지 올라갔다가 644까지 조정 나왔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비슷한 수급이고요. 여긴 투신만 삽니다. 외국인도 이탈이 좀 크네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시총 상위주들 좀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려 4%의 상승입니다. 상승폭 굉장히 좋습니다. HLB가 좀 아쉽네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CJENM도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 요즘에 게임주들이 괜찮습니다. NC소프트, 네오위즈부터 해서 게임주들 신고가 랠리 나오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일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집콕 쪽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모바일 게임으로 몰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반등 성공하고요. 에코프로비엠 조정 나오는 가운데 휴젤, SK머티리얼즈 상승합니다. 다음 볼까요? 제넥신,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헬릭스미스 올라가는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호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특징주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메디톡스 또 급락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이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느새 원달러 환율이 1185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하루였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헬릭스미스, SK네트워크스, JW 중외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헬릭스미스인데요. 블랙록이 헬릭스미스 2대 주주에 올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7%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71,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헬릭스미스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전 11시쯤 급등하면서 최고가 76,10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헬릭스미스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록은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헬릭스미스의 지분 5.08%를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매수를 통해서 블랙록은 지분 9.79%를 보유한 최대 주주 헬릭스미스의 김선영 대표에 이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중국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악템라를 사용한다는 소식에 JW 중외제약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5%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8,9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0시경 최고가까지 수직 상승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악템라를 투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악템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악템라의 국내 개발 상업화 권리를 도입한 JW 중외제약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JW 중외제약을 비롯해서 JW 신약, JW 생명과학 등 그룹주들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이번엔 섹터를 바꿔볼 텐데요. SK네트워크스가 주유소 사업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4.26% 올랐고요. 거래가 5,4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 꾸준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현대오일뱅크와 코람코의 주유소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과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이번 양도를 통해서 SK네트워크스는 약 1조 3,300억 원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K네트워크스가 지난해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을 딛고 올해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구글로 잘 알려져 있죠. 모기업 알파벳이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 웨이모 한화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임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자율주행차 오랜만에 좀 테마라기보다도 이제 한 산업으로 분류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구글 모기업이죠.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인 웨이모가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번에 좀 고무적인 게 외부 투자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웨이모는 2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외부로도 받았다고 좀 밝혔는데 이 웨이모가 사업부로 속해 있는 알파벳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년 전에 2009년에 구글 내부의 작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웨이모는 현재 세계 자율주행차 부분의 선두주자로 좀 손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웨이모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와 또 벤처 캐피탈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또 자동차 유동업체인 오토네이션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선 웨이모 CEO죠. 존 크레베츠의 말을 빌리면은 이번을 시작으로 외부 조달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알파벳으로부터 독립체로 분사하는 것도 로드맵에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투자 때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얼마로 산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의 기업 가치를 1,050억 달러로 좀 보고 있고요. 작년 9월에 1,750억 달러보다는 낮은 현재 상황이지만 우선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작년의 전망에 비해서는 지금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GM이죠.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보다는 높은 어떤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도입 준비 지수라고 이 국가마다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13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 네트워크 인프라와 또 연구개발 등의 능력은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이 법규 같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아직 높다는 지적이 있고요. 회계나 컨설팅 기업 이 KPMG가 자체 개발한 이 지수가 바로 이 도입 준비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은 이제 조사 대상 국가 25개 가운데서 13위로 2018년 대비해서도 3단계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한 그 국가는 네덜란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프라와 소비자 수용성 부분에선 각각 1위와 2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위 싱가포르는 자율주행차 테스트 합법화로 이 자율주행 미니버스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비자 수용성 그리고 정책과 입법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위에 오른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자율주행 기술 혁신 수용 능력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2018년 10위에서 작년 13위로 세계단 후진했는데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파일럿 테스트와 파트너십, 또 전기차 충전소, 통신환경, 또 특허 같은 여러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정책과 입법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으로 종합 순위는 25개 국가 가운데 중간 순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정부가 이제 큰 틀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도 전면 허용으로 받길 전망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죠. 올해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미래차 등의 선호용 그리고 수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해 나가겠다고 좀 밝혔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이런 점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주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켓을 좀 개발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GM 쪽에서의 납품 부분이 지금 계획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떤 본격적으로 이제 GM이 테슬라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방침이라서 이 동아화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관심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GM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특히 이제 LG전자와 뒤에 GM의 이 볼트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개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GM 쪽에서의 자율주행차가 개화가 된다면은 이 동아화성에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부품 사업을 하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리드 프레임과 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동차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 쪽에서의 이 수주가 좀 증가하면서 이 자율주행차 쪽에서의 어떤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선도주자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2월 달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일단 중국 경제 지표들 차이신 지표부터 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최저 수준인데 이게 타격이 어느 정도로 큰 겁니까? 네, 이번 주 초에 중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그 바로 전일에 서비스 지수가 발표됐는데, 역시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사상 최악의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고요. 이 여행이 제한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또 근로자 고용까지 좀 가로막힌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요. 2월에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죠. 우선 PMI 같은 경우에 26.5로 전월에 51.5보다 무려 25.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5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PMI는 수치가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을, 또 작으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월과 비교해서 해당 업종의 경기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PMI의 신규 주문 지수와 제조 지수, 또 수출 지수도 2008년 12월 이후에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는데, 고용 지수 역시 설문조사 시작단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그쳤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행이 제한되면서 이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중국 쪽에서는 전문가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조업 고용 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은 이 주요 산업의 전체 고용은 기록상 봤을 때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서 중국의 국가 통계부에 발표한 2월의 서비스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30.1로 23포인트 하락했고, 합 PMI 역시 28.9로 24.1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우선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이 제조업에서는 이제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서비스업 기업의 현금 문제는 이보다 해결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우선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확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미국이 이번 주 전격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한 상태에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전망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동성 지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금리 인하 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외에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통화 정책의 난관이 빠져있다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사실상 제로 금리이고,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여서 금리나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일본은행이 5천억엔 규모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고, 또 12일이죠. 이 12일에서의 그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유럽은 좀 가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조업도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는 차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식료품 쪽은 유통을 좀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타벅스, 애플 매장도 다시 문을 였고요. 조금씩 영업을 하는 점포들도 다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상화와는 좀 거리가 먼 상태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중심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자택근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은 상태고요. 또 호텔이나 대형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마다 이마에 체온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프런트에서 체크인 한 번 더 하고요.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세 번째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입출국 검역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 10분에서 30분이나 좀 늘어날 정도고요. 또 회의나 이벤트가 많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레스토랑이라든지 피트니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문을 열지 못한 상태고요. 호텔 객실에 필요한 비품들 같은 경우는 참 놀라운 게 로봇이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칵테일이라든지 커피를 만들어주는 카페는 없어지는 대신 로봇 기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호텔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일회용 편의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같은 경우는 아예 비치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전히 지금 현재도 전염병 확산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이 이렇게 중국 쪽에서 재개되면서 일단 생산 활동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 측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가동률이 50에서 80% 머물러 있었는데요. 아직도 5천만 명 이상의 공장 근로자들이 좀 복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근로자들이 50%밖에 돌아오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공급도 원활치 않기 때문에 가동률은 30%입니다. 이마저 가동률도 공장 자체적으로 마스크나 소독제 생산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외지인들이 도시에 들어가면은 14일간 격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 격리 기간 동안에 하루 보통 800위안 전후의 엄청난 비용을 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 그리고 공장 근로자들에게는 이 돈이 14일 동안이면은 적지 않기 때문에 넘사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교통 통제로 훼손됐던 공급망 혼란이 수습이 되겠지만 중국 당국이 업종을 불문하고요. 생산된 부품에서 한 개라도 결함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생산 차질을 빚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가동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긴 시간이 걸리면서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가 돼야지 이전의 생산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금 주면서 재개를 조업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 조업 재개를 그럼에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손 부족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존의 공장으로 다시 복귀한 직원들한테는 3,000위안의 보너스뿐만 아니라 신규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면은 월급에 7,000위안이라는 한 150만 원 정도 보너스를 주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월급의 2배 이상의 보너스를 줘야 되고요.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 2중, 3중의 예방 조치에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격리실, 여기에 연락체계까지 정비를 해서 정부의 그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지금 물류비가 뛰고 있는데 이것까지 감당을 해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제품 수요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공정상 그 가동률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대체 인력을 뽑아서 재교육시키고요. 임금을 더 줘서라도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전 수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참에 아예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나 완제품 조달처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북위 23도 국가 쪽에 대체 생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 상황이 지금 정말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지금 그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여 명 정도로 지금 소멸 단계라고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멸 단계인데 왜 14억의 중국 공장의 시작 버튼이 전인대를 연기시켰느냐고 반문할 정도고요. 의심이 많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아진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가 확인될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표가 바로 8만 개의 영화관이 개봉이 되는 시점이고요. 1억 8천만 명 초등 고등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학교로 등교하는 시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축구리그 개막, 중단됐던 5G 기지국 공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인프라 공사가 시작돼야 되고요. 이번 그 질병 발원지로 의심받는 우한 수산물 시장이 개장할 때가 진정한 바이러스가 소멸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들이 체감하는 현실하고 통계 수치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사실 그렇게 나아진 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훈수 두고요. 입국 금지시키고 입국자들에 대해서 지금 강제 격리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지금 발원지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 스탠스로 제스처로 보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전 활동을 무척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매 시간마다 대구와 관련된 마스크 문제라든지 이걸 상당히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석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조사하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책임 회피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오리발을 내민 것은 전 세계가 중국인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비난하자 코로나는 자연재해이고 중국은 엄청난 인력, 국가 재정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우한 시민을 희생하면서까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기 때문에 저에게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과를 했을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지주석의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경계감이 지금 극도로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밀릴 수 있고요. 1대1로 중국의 꿈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 PMI 얘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중국. 지금 역대 최저치가 나온 겁니다. GDP 성장률로 환산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충격이 오는 부분입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공급이라든지 세제 지원을 했음에도 체감 지표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5가지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인재로 드러난 이번 쇼크가 중국에서는 정치적 내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인들, 특히 기업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지표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선행 지표입니다.
35.7로다가 리먼 쇼크 직전인 2008년 11월 38.8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생산 같은 경우는 27.8입니다. 전달보다 무려 23%포인트나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과거 PMI와 GDP 성장률 간의 관계로 추정해보면은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계절 조정을 해서 통계 마사지를 하더라도 3%를 넘지를 못한다는 건데요. 중국의 글로벌 경제 성장 기여율이 선진국 전체를 합친 거의 2배인 40% 전후고요. 또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유난히 높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반도체를 640억 달러 수출했고요. 액정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부품, 석유 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수십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입니다. 2%대로 성장이 떨어진다고 봤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 휴대폰과 관련된 엄청난 재고 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서 재개발 디프레션 압력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출 감소라는 2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70% 넘는 기업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서 심각한 도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발 부실채권 문제,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 출현이 부분적으로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미국 사실 요즘에 롤러코스터 증시고요. 오늘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안도 랠리 그리고 금리 인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지금과 비슷한 2003년 사스 때라든지 2009년 신종 플루와 비교해 봤을 경우에 영업일수로 한 20일에서 한 35일 정도 뒤에 주가 바닥을 쳤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사스나 신종플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바닥 타임을 잡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싼지 싼지 여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과거 유행했을 때보다는 비싼 수준이라는 거죠. 기간뿐만 아니라 쇼크 강도가 강한데 주가는 그 당시보다 비싸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그 주가 조정이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재는 17배 정도 수준이라는 점은 이전에 신종 플루 때 주가 회복 단계에 있었을 때 주가 수준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앞으로 WHO가 국지적 유행 단계를 팬데믹 단계로 격상시켜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격상시켰을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주가 반등이 일시적인 상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고요. 일단 수치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번 유행이 어디까지 갈지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쇼크로 세계 경제가 일시적인 침체 국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경기 후퇴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장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낙관을 해보게 되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쇼크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는 약 5%, 2분기에는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전기 대비 연율로 환산하면은 아무래도 마이너스에 빠질 가능성이 크겠지만 2분기부터는 조금이나마 개선 신호를 볼 수 있다는 쪽에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라는 것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재정 정책을 통해서 2020년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 수준을 복구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성장률은 2% 정도고 작년에 3.1%보다는 좀 위축이 되겠지만 이 정도라면은 이런 그 충격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해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쇼크가 굉장히 크다. 리먼 쇼크 수준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리먼이 2008년 9년 때였잖아요.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경제 회복은 좀 어느 정도로 전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리먼 쇼크급 충격이라는 것은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쇼크는 맞춤형 백신은 없지만 치료법은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치사율이 낮는다는 점에서는 기간이 한정된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은 외부 충격이 아주 매우 강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당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경기 대응이 가능하고요.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책 총동원료까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V자형 경기 회복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구 쪽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된 그 신호들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리먼 쇼크 때 경험으로 인해서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제도도 강화됐고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모니터링이 강화됐기 때문에 위험과 관련된 투명성은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점에서는 갑자기 위험이 이제는 또 표면화되고 다시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가능성은 좀 크게 적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세계 신용과 관련된 바로미터인 그 국채와 정크 펀드 간의 수익률 차가 축소되는 걸 보면서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받는 기업들을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서히 투자 비중을 높이는 역투자 전략도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중국 쪽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들어볼지 바로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솔테크닉스가 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한솔그룹 계열로 파워 모듈 부품, 또 LED, 태양광 모듈, 휴대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5년 전부터 이게 휴대폰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에 진출했고요. 4년 전에는 삼성페이 RX 모듈이 중저가 휴대폰에 적용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 부문에서의 매출의 성장과 수익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 채용되고 있고, 또 TV용의 파워 모듈하고 생활 가전 부분에서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텔레비전 및 가전용 파워 모듈 성장의 지속과 또 무선 충전 모듈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의 목표를 세우고 수익 발생에 매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서 향후 외주 생산은 이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3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텔레비전, 가전의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과대 낙폭 현상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도 정상적으로 다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권에서의 지금 움직임이기 때문에 7,500원 선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6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이 되겠는데요. 파미셀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 연구개발 업체인데요. 성체 줄기세포 보관 사업,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에 함유 화장품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 부문이 있고요. 또 생물화학 제품 및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케미컬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바이오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지 상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 백신 개발 과제가 보건복지부의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2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내년까지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과제는 골수, 조혈 줄기세포 유래, 차세대 수지 상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이며 난치성 전립선암과 난소암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백신의 효과를 높여서 상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력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3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5% 증가한 20억 원을 기록해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고요. 당기순이익은 47억 원으로 흑자전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강경변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의 본격적인 임상 진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추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7%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에 보시게 되면 흐름이 지금 이동평균선 상에서의 그런 저항대를 좀 다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선이 241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추세 흐름이라면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목표가는 9,900원을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7,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주로 가전 전기 제품의 두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력 제품인 MCU 부분에서는 전자레인지, 청소기, 밥솥 등의 소형 가전 및 냉장고, 또 세탁기 등 백색 가전, 셋톱박스, 산업용 카운터 등의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 중이고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대우전자, 휴맥스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리모컨 MCU 시장에서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배터리 충전기 MCU 시장에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인터넷 핵심인 통신 칩을 결합한 가전제품용 스마트 MCU도 개발을 했고요. 또 정부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무차입 경영 회사가 많지 않은데 동사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중국 반도체 법인 및 지사를 5개나 보유하고 있는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10,000원을 넘어섰다가 조정을 보였고 또 바닥권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8,700원에서 8,700원 부분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일목균형표 기준선 상에서 기준선 값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8,500원 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9,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을 설정하고 손절가는 7,800원으로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단기 접근 컴퍼니 K 저희가 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컴퍼니 K 지난주 목요일 종가 기준의 그 가격, 그 보합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6,900원부터 7,000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봉상에서 모습을 보시게 되면 15,0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다가 2월 중순부터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의 그런 하락을 보여줬고 지금 바닥권에서의 그런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 추천 가격대에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6,900원대는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영화 기생충의 후광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화 관련해서 그런 수요가 미진하다 보니까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금 수상을 했던 그런 내역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기생충 영화가 또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또는 중동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900원대는 적절하게 매수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7,7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컴퍼니 K에 이어서 오늘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으로는 이제 파미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강경면 치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이 부분에서 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도 작년도에 흑자를 달성한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동평균선의 240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 접근 종목으로 기대해 보시겠고 다음 주에 목표가 9,900원을 터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테투자연구소의 주마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반등장 속에 외국인의 수급 탑7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째로 시장이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바닥을 조금 확인하고 상승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은 어제 좀 돌아서는 모습.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단발성이 그치긴 했는데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수급을 좀 뛰어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이틀 연속인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 파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지만 어제부터 사는 외국인들은 또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반등권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물론 아직은 개별 종목 위주로 옮기고 있는 장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의외 종목인데 바로 한진칼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 이슈 좀 경영권과 관련된 지분 경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과 함께 외국인들이 아마도 특히 이제 한진칼의 지분 구조와 관련이 있는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가격 하락 시기를 활용해서 지분을 좀 늘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한진칼이 가장 많이 금액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도 상당히 의외인데요. 바로 KTNG입니다. KTNG는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분식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 급락을 했는데 자세히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분식 회계와 관련된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자본 총계 2.5% 미만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일부 뉴스가 나왔던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금액이 더 커지면 이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으로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악재가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더 장기적인 펀드 물량들을 좀 담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KTNG가 악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두 번째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최근에 LED2 모바일이 나온 이후에 상당한 실적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게임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월 단위로 실적이 거의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1월, 2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 3월 달만 어느 정도 실적이 유지해주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NC소프트가 세 번째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신약에 대한 출시, 램시마의 SE 제품 같은 제형이 달라진 제품의 출시, 이러면서 실제적인 매출이 좀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공매도 한매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수로 일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도 의외인데 바로 이제 SK텔레콤입니다. 사실 통신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이번 하락기에 LG텔레콤과 관련된 외국인들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G와 관련해서 이 통신업체들이 초창기에 있는 시설 확장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는, 순증 가입자가 증가하는 순이익 플러스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아마도 올 하반기, 중반기 이후로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기술 관련 수출 내용이 나오면서 대만의 이동통신업체 수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5G와 관련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SK텔레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자체 내에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좀 들썩이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지분이 평가이익이 좀 증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과 경영권과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일부 펀드 물량들 보시면 삼성물산이 여섯 번째로 많은 매수 물량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도 좀 의외의 종목인데 바로 젠백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권에 들어오면서 의학 바이오 쪽 종목들이 좀 꿈틀기 시작하는데, 젠백스는 좀 의외인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지만 이 치료치료 테마가 좀 부각이 되었다는 부분과 함께 아마 이제 1월 달에 개최됐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올해 최고의 하도가 뇌질환 치료제들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도 치매 치료제 같은 이 뇌질환 치료제가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 물량이 좀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살만한 근거를 가지고 실적 개선 종목들 위주로 유입이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젠백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볼만한 섹터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섹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이전에 IT 섹터에서 강했던 매수 유입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의외로 IT 섹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좀 부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완전하게 돌아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sektor별로 집중된 모습이 어제 잠깐 나왔지만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은 분명히 어제부터 그리고 지난 화요일 정도부터 프로그램 비차익 쪽이 매수가 유입된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들, 호재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지만 아마도 외국인들은 결국 IT와 바이오 섹터 위주로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외국인의 흐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